야, 아줌마 비켜. 여기 끼어들 자격 없어. 그냥 가. 인천항 한복판 쇠사슬 소리가 울리고 누군가의 입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끌려가는 중년 남자,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한 여자에게 조폭들이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늙은이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썼다리면 뭐해 믿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 순간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장, 그리고 인천항에서만 사라지는 검은 15분. 경찰은 말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는 왜 그날 밤, 왜 하필 그 시간에 끌려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는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이 인천항의 밤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2시 인천항의 밤 공기는 짙은 바닷내음과 컨테이너 금속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정호는 낡은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조이며 천천히 감시탑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5년째 같은 자리에서 야간 신호를 감시하는 일, 누군가는 단순하다 말하지만 김정호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일이었죠. 출근 전 집에서 챙겨 먹은 오메가3 한 알이 목을 타고 내려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딸 서윤이 권했던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낡은 텀블러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죠. 김정호는 감시탑에 앉아 차 한 모금을 마시며 항만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움직이고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정렬된 모습은 언제 봐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김정호의 예민한 눈에 들어온 것은 구역 32번에 배치된 파란색 컨테이너였죠. 서류상으로는 일반 화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크레인이 들어올릴 때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그런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35년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지켜본 김정호의 눈은 그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았죠. 김정호는 무전기를 들어 하청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직접 내려가기는 힘들었지만 이 정도는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하청관리자가 감시탑으로 올라왔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관리자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기 32번 구역 파란색 컨테이너요. 무게 분산이 이상합니다. 확인 좀 해보시면. 아저씨,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일반 화물이라고요. 관리자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상으론 그렇게 나와도 실제 무게 분포가 다릅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아저씨 같은 분 말은 위에서 안 믿어요. 관리자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나이든 야간 감시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김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관리자가 내려간 후 김정호는 혼자 그 컨테이너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40분 김정호는 작은 수첩에 컨테이너 번호와 시간을 정확히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건 35년 동안의 습관이었죠. 그때 항만 외곽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구역인데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김정호는 무릎 보호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들, 무거운 무언가를 끄는 소리. 김정호는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자 몇 명의 남자들이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정호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커다란 물체들, 그들이 옮기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화물이 아니었죠. 김정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밟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정호를 향했습니다. 김정호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저기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정호는 계속 달렸습니다. 감시탑까지만 가면 거기 비상벨만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닳고 다른 무릎이 이제는 김정호의 발목을 잡았죠. 결국 김정호는 컨테이너 틈새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 보호대가 벗겨지고 뜨거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호는 바닥에 떨어진 텀블러를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했던 보리차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순간 김정호의 머릿속에는 딸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메가3를 챙겨주던 서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요. 미안하다, 서윤아. 김정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들의 손이 김정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김정호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뒤통수에 묵직한 충격이 느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펼쳐진 모습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컨테이너 번호와 시간들. 35년간 기록해온 평범한 일상의 증거였죠. 그날 밤 김정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김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었죠. 서윤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호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인천항만공사 야간관리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근무 중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죠. 서윤은 잠이 단번에 깼습니다. 아버지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설거지가 된 찻잔, 정리된 소파,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장.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서윤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틀렸다면 나를 찾지 마라. 서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요? 바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서윤은 편지를 들고 다시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항만공사 야간 관리실에 도착하자 경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김정호 씨 따님이시죠? 저는 인천 남부경찰서 강력팀 박민수 형사입니다. 박민수 형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정호는 새벽 2시 40분경 감시탑을 떠났고 그 이후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했지만 2시 40분부터 2시 50분까지 10분간 영상이 끊겨 있었다고 합니다. 10분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서윤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하필 그 시간대에 영상이 끊겼네요. 하필이요? 이건 분명 계획된 거예요. 서윤은 편지를 꺼내 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편지를 읽고 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윤 씨,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자발적 실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편지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찾지 말라고 적혀 있잖아요. 본인이 어딘가로 떠날 계획을 세운 거 아닐까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도망쳐요? 그것도 근무 중에?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형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요즘 중년 남성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일상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도망칠 분이 아닙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30년 가까이 지켜본 딸로서 서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절대 스스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 최근에 아버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었나요? 누군가와 다투셨다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게 사셨어요. 오메가3 챙겨 드시고 무릎 보호대 차고 출근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일상이었어요. 서윤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죠. 형사님, 아버지 수첩이나 소지품은 발견됐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텀블러 하나만 항만 구역에서 발견됐고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텀블러, 그걸 두고 갔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텀블러가 어디서 발견됐죠? 32번 구역 컨테이너 사이입니다. 왜 그쪽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윤은 즉시 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뒤따라왔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32번 구역에 도착하자 바닥에는 아직 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리차였죠. 서윤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틈새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무릎 보호대였습니다. 이건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서 항상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보호대를 벗어둔 채 어딘가로 갔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형사님,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박민수 형사는 서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자발적 실종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습니다. 서윤은 무릎 보호대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었고 이 편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윤은 그 문장을 되뇌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인천항만공사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직접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서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최근 한 달간의 항만 출입 기록을 출력해줬습니다. 보호자 신분이시니까 이 정도까지는 열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건 경찰 조사가 필요하고요. 서윤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죠. 수백 개의 출입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사라진 날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야간 근무자들의 출입 기록일 뿐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의 출입 기록만 따로 추려냈죠. 그러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야간 청소원 이만수가 새벽 2시 45분에 퇴근 기록을 남긴 후 실종됐습니다. 경찰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무연고자로 분류됐죠. 지난달 22일 외국인 노동자 응우엔이 새벽 2시 50분에 마지막 출입 기록을 남긴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야간 경비원 최영수가 새벽 2시 48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72세의 호랍이었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은 상태였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새벽 2시 40분부터 2시 55분 사이. 정확히 15분 동안이었죠. 서윤은 더 과거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서윤의 간곡한 부탁에 지난 3개월치 기록을 추가로 내줬습니다. 카페 테이블은 어느새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형광펜으로 새벽 2시 40분부터 55분 사이의 기록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지난 3개월간 같은 시간대에 총 7명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무연고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무도 그들의 실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항만 야간관리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만났던 당직 관리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새벽 2시 40분쯤에 자주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관리자는 서윤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이요? 여긴 사람이 워낙 많이 드나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7명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7명이나 사라졌어요. 모두 같은 시간대예요. 관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눈빛이었죠. 서윤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제발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 시간에 사라졌어요. 관리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시간을 검은 15분이라고 불러요. 검은 15분이요? 새벽 2시 40분부터 55분까지요.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꺼지고 무전기가 안 터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관리자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처음엔 다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 시간대에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했죠.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끊기고 목격자도 없고 경찰은 자발적 실종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조사하다가 사라진 거였죠. 혹시 김정호 씨, 우리 아버지가 뭔가 조사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정호 씨가 요즘 수첩에 뭔가 계속 적으시더라고요. 컨테이너 번호랑 시간이랑. 근데 다들 늙은 사람 헛소리라고 무시했거든요.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진실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검은 15분 동안에 주로 어느 구역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나요? 대부분 30번대 구역이에요. 컨테이너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죠. 특히 32번 구역은 관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텀블러가 발견된 곳이 바로 32번 구역이었죠. 서윤은 관리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뜨겁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15분의 비밀을 알아냈고 그것을 막으려다 사라진 겁니다. 편지에 적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항만의 기록, 조류의 흐름,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서윤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이걸 막으려다 사라진 거야. 더 이상 경찰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혼자서라도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은 15분의 비밀을 밝혀내고 아버지를 찾아내야 했죠. 서윤은 시동을 걸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새벽 2시 40분. 서윤은 직접 그 시간에 32번 구역으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곳으로 말이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항만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미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32번 구역 주변은 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으스스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서윤은 손전등을 켜고 아버지의 텀블러가 발견된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벽면에 긁힌 자국이 보였죠. 마치 누군가 끌려간 것처럼 길게 이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흔적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흔적은 32번 구역을 벗어나 항만 외곽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10여 분을 걷자 낡은 창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외벽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폐창고처럼 보이는데 왜 새 자물쇠를 달아뒀을까요? 서윤은 창고 주변을 돌며 다른 출입구를 찾았습니다. 뒤편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낡은 기계들과 녹슨 철제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서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불을 끄고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두세 명의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죠.
오늘 밤도 한 건 해야겠지? 그래, 검은 15분이 곧 시작이니까. 남자들의 대화가 서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15분이라는 말에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이 맞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과 연관된 장소였죠. 남자들이 창고 밖으로 나가자 서윤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무 상자들 뒤편에 철문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잠겨있지 않았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야? 안에 있던 남자 셋이 일제히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죠.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담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년이 혼자 왔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도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서윤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정호, 어디 있지?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죠. 김정호? 아, 그 늙은.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팔꿈치가 남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 미친. 두 번째 남자가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자세를 낮춘 상태였죠. 남자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사이 서윤의 발이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을 향해 힘껏 휘둘렀죠. 서윤은 몸을 옆으로 틀어 파이프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놓쳤습니다. 서윤은 재빠르게 파이프를 주워 남자의 다리를 쳤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죠. 처음 가격당한 남자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남자의 어깨를 내리쳤고 남자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세 남자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장 가까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묻겠어. 김정호, 어디 있지? 서윤은 쇠파이프를 남자의 목 옆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남자가 움찔했죠. 말 안 하면 다음은 내 다리야.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심부름만. 서윤은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 텀블러 들고 다니던 그 늙은이 말이지?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남자는 서윤의 표정을 보고 더욱 떨며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다른 데로 옮겨졌어요. 어디로? 모릅니다. 진짜로요. 우린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거라고요. 서윤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거짓말하면 다음은 내 목이야. 아버지가 왜 잡혀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다 말해. 남자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우리 일을 봤어요. 컨테이너 작업하는 걸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계속 기록을 하고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바다로 데려갔어요. 페부두 쪽으로요. 거기 숨겨뒀어요.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숨이 막힐 듯 헐떡였죠.
폐부도 어디쯤이지? 남쪽이요. 남쪽 끝에 있는 낡은 부두요. 거기 밑에. 아, 더 이상은 진짜 몰라요. 서유는 남자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남자는 기침을 하며 목을 감싸쥐었죠. 서유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천항 외곽 폐창고에 불법 활동 중인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유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쪽 폐부두. 아버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유는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검은 15분까지 40분 남았죠. 서유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아빠. 제가 꼭 찾을게요. 서유는 차로 달려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가장 먼저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다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기록하고 있었는지 알지? 남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서윤의 눈빛에 겁을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수첩에 뭔가 적고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번호랑 날짜랑. 그게 다야? 더 있을 텐데. 서윤이 압박하자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몰래요. 우리가 작업하는 걸 핸드폰으로 찍고 시간마다 기록하고 형님들이 그걸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날 밤만 목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의 불법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오래 기록했는데. 글쎄요.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던데요.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늙은이가 항만 시스템까지 뒤지고 다닌다고. 남자의 말에 서유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야간 감시원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항만의 어둠을 파헤치고 있었던 거죠. 항만 시스템이라니? 출입 기록이나 컨테이너, 이동 경로 같은 거요. 야간 감시원이라 접근 권한이 있나 봐요.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컨테이너를 움직였는지 다 알아냈더라고요. 서유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검은 15분의 패턴을 발견한 것도 사라진 사람들을 추적한 것도 모두 이런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진실을 밝히려 애쓰고 있었죠. 그 기록들은 어디 있어? 몰라요. 형님들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늙은이가 어디 숨겨놨는지. 서유는 남자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찾아야 했죠. 서유는 창고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디에 기록을 숨겼을까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추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발견되지 않을 곳에 숨겼을 거예요. 테이블 밑, 선반 뒤, 낡은 기계들 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죠. 그때 벽 한쪽에 낡은 사물함이 보였습니다. 사물함 문을 열자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칸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서유는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죠.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열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컨테이너 번호, 이동 경로, 수개월치의 기록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죠. 3월 12일 새벽 2시 43분, 32번 구역, 파란색 컨테이너, 무게 이상, 3월 19일 새벽 2시 45분, 30번 구역, 빨간색 컨테이너, 출입 기록 없음, 4월 5일 새벽 2시 50분, 32번 구역,
검은색 컨테이너. 청소원 이만수 실종. 수첩에는 아버지가 목격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컨테이너 색깔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관리자는 내 말을 무시한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본 것을 기록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기록을 발견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하청 관리자는 무시했고 경찰은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출근했습니다. 오메가3를 챙겨 먹으며 건강을 유지했죠. 텀블러에 차를 담아가며 긴 야간 근무를 버텼습니다. 모든 것이 이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버텼구나. 서윤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사물함을 더 살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죠. 봉투를 열자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서윤아, 이 기록을 찾았다면 내가 사라진 것이다. 편지에 쓴 대로 바다를 따라가라. 조류표를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남쪽 페부두, 검은 15분. 그때만 접근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들은 위험하다. 서윤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잡힐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록을 숨기고 서윤에게 암호 같은 편지를 남긴 거죠.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조류의 흐름, 물때의 변화, 그것이 진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단서였죠. 서윤은 휴대전화로 조류표를 검색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부터 55분 사이 남쪽 페부두 쪽 조류가 특정 방향으로 흐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대만 페부두 및 숨겨진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정보를 혼자 힘으로 알아냈습니다. 35년간 바다를 지켜본 경험으로 조류의 패턴을 읽어냈죠. 그리고 검은 15분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첩과 쪽지를 챙기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에게 조폭들을 맡기고 서윤은 남쪽 페부두로 향했죠. 차 안에서 서윤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기록들, 흔들리는 글씨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오메가3 챙겨 먹던 것도 끝까지 버티려고였구나. 서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20분. 검은 15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서윤은 엑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빠. 새벽 2시 30분, 서윤은 남쪽 페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부두는 오래전에 폐쇄됐지만 여전히 바다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서윤은 조류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시 40분부터 조류가 바뀌며 부두 및 숨겨진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부두 끝으로 걸어가자 낡은 철제 계단이 보였습니다. 녹슬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철제가 삐걱거렸죠. 계단 아래는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쪽지대로라면 곧 길이 드러날 것입니다. 서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이었습니다.
검은 15분이 시작됐죠.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닷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류가 바뀌면서 물높이가 낮아진 거죠. 잠시 후 부두 및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기 찬 공간이었지만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부두 기둥 사이로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죠. 서윤은 아버지의 쪽지를 떠올리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여 미터를 걸어가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듯한 은신처였죠. 벽면에는 낡은 선반이 있었고 바닥에는 방수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선반 위에 작은 방수 가방이 놓여 있었죠. 서윤은 가방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작은 저장 장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분명했죠. 서윤은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에 얇은 공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책을 꺼내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번에는 수첩과는 달랐습니다. 숫자와 색깔, 방향으로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었죠. 파랑 3이 동쪽, 15, 빨강 27 서쪽, 20, 검정 38 남쪽, 10. 서윤은 이해했습니다. 파랑은 컨테이너 색깔, 3위는 구역 번호, 동쪽은 이동 방향, 15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정리한 거죠. 페이지를 넘기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각 컨테이너마다 내용물 추정치와 이동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화물의 유통 경로를 완벽하게 추적한 기록이었죠. 이 사람들은 항만을 이용해서 불법 물품을 유통시키고 있었구나. 서윤은 중얼거리며 공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검은 15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조작하고 그 시간에 불법 작업을 했던 겁니다. 목격자가 생기면 제거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기록이 증거다. 저장 장치에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 공책에는 모든 경로가 정리되어 있다. 이것을 경찰에 넘겨라. 반드시 이들을 멈춰야 한다. 아빠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서윤은 공책을 가방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공책 뒷표지에 뭔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좌표가 적혀 있었죠. 위도와 경도였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로 좌표를 검색했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이곳에서 500m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패선박 정박 구역이었죠. 거기에 아빠가 있는 건가? 서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검은 15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류가 다시 바뀌면 이곳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서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바닷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죠. 서윤은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순간 발밑 철제가 물에 잠겼습니다. 부두 위로 올라온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갇힐 뻔했죠. 아버지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숨긴 겁니다. 서윤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35년 경험이, 몇 개월간의 추적이, 모든 노력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텀블러 들고 출근한 것도, 무릎 보호대 차고 버틴 것도, 오메가3 챙겨 먹은 것도 다 이걸 위해서였구나.
서윤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35년간 지켜온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가 이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바다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민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형사가 전화를 받았죠. 형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모든 기록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남쪽 페부두예요. 여기로 와주세요. 그리고 해경도 함께 불러주세요. 폐선박 구역을 수색해야 해요. 서윤은 좌표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직접 가야 했죠. 서윤은 부두를 따라 걸으며 폐선박 정박 구역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선박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에 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서윤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기록을 이제 서윤이 완성할 차례였습니다. 검은 15분의 비밀을 끝내고 아버지를 구출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서윤은 폐선박 구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서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새벽 2시 55분, 검은 15분이 막 끝났습니다. 서윤은 폐선박 정박 구역 앞에 섰습니다. 낡은 선박 5척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 있었죠. 좌표를 확인하니 가장 안쪽에 있는 선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두에서 선박까지는 약 50m 헤엄쳐서 가야 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방수포로 단단히 싸서 등에 묶었습니다. 옷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죠. 팔을 저으며 선박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파도가 몸을 밀어냈지만 서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서윤은 선박 옆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사다리가 선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다리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녹이 손에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갑판 위로 올라오자 낡은 선박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화물선이었습니다. 녹슨 크레인과 찢어진 방수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서윤은 손전등을 켜고 선실 입구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실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복도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죠.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른쪽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죠. 서윤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2층. 점점 깊어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3층을 내려가자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불을 끄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공간에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편 벽에 쇠사슬로 묶인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아버지는 쇠사슬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4명의 남자가 문제였습니다. 모두 덩치가 컸고 흉기를 지니고 있었죠. 서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며칠째 갇혀 있었을 겁니다. 더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었죠.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들어가기로요.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박찼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서윤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일어섰죠. 누구야? 가장 가까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렸죠. 두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옆으로 피하며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비틀었죠.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파이프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서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뒤꿈치로 남자의 정강이를 찍었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났죠. 네 번째 남자가 쇠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슬을 휘두르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슬은 위협적이었죠. 서윤은 테이블을 넘어뛰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사슬이 테이블을 강타했습니다. 쾅! 테이블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죠.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사슬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은 파이프로 사슬을 쳤습니다. 쨍그랑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죠. 그 순간 첫 번째 남자가 회복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몸을 돌려 파이프로 남자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남자는 신음하며 쓰러졌죠. 두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윤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뒤돌아서며 파이프를 휘둘렀죠. 남자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남자만 남았습니다. 사슬을 든 남자가 분노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2년이 남자가 사슬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타이밍을 재는 겁니다. 사슬이 내려오는 순간 서윤은 앞으로 돌진했죠. 사슬은 서윤이 있던 자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남자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은 파이프로 남자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죠.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편 벽을 바라봤습니다. 김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은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죠. 김정우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텀블러, 아직도 내가 쓰고 있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텀블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매일 써요. 아빠가 담아주신 차 마시면서요. 김정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쇠사슬의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죠. 서윤은 쓰러진 남자들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의 주머니에서 열쇠 다발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김정우는 손목을 문지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김정우는 딸의 어깨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부축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오고 있었죠. 서윤은 아버지를 안전하게 가판까지 데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김정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기록은 찾았니? 네, 다 찾았어요.
아빠가 남긴 모든 증거요. 김정호는 안심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검은 15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인천대학병원 3층 병실. 김정호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목,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또렷했죠. 서윤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당연하죠. 매일 올 거예요. 서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아빠, 기사 났어요. 인천항 불법 조직 전원 검거. 배우 세력까지 다 잡혔대요. 신문에는 크게 보도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35년간 쌓은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검은 15분 동안 이뤄진 불법 활동들, 사라진 사람들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죠. 김정호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말은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5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누구도 김정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청 관리자는 무시했고 경찰은 관심 없었죠.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35년간 항만을 지켜온 손이었죠. 그래도 아빠는 사람을 지켰어요. 서윤의 말에 김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이 밝혀졌고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김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알아줬습니다. 김정호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죠. 고마워, 서윤아. 제가 고마운 거리요. 저한테 용기를 알려주셔서요.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새 무릎 보호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늘 착용하던 낡은 것이 아니라 최신형이었죠. 아빠, 이제 새 걸로 쓰세요. 낡은 건 제가 간직할게요. 김정호는 무릎 보호대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생 무릎이 성하지 않아 고생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딸을 위해, 진실을 위해 끝까지 버텼죠. 병실 문이 열리며 박민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 기분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남긴 기록 덕분에 조직 전체를 해체할 수 있었어요. 배후에 있던 항만 관리직 공무원들도 모두 구속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도 받게 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수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표창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호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옳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참 사라졌던 분들도 일부 찾았습니다. 다행히 살아계셨어요. 김정호 씨 덕분입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몇 분이나 찾으셨어요? 5분입니다. 나머지는 아쉽지만 늦었습니다.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서윤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박민수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푹 쉬세요. 퇴원하시면 또 뵙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부녀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오메가3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챙겨 드세요. 매일 드셔야 해요. 김정호는 오메가3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내가 날 늙은이 취급하는구나. 건강 챙기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김정호는 창밖에 인천항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5년간 지켜온 풍경이었죠. 이틀 후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정호는 새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서윤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죠.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응, 집에 가자. 병원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김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서윤은 항만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김정호가 물었죠. 어디 가니?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차는 인천항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자 항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 아래 빛나는 바다, 일하는 사람들, 오가는 선박들. 김정호는 난간에 기대어 항만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이 바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 언제 봐도 아름다워. 아빠가 35년간 지켜온 바다예요. 이제는 안전해졌어요.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15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만은 다시 평화로워졌죠.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항만 안전감시원 자격증 따려고요. 아빠처럼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김정호는 놀라 딸을 돌아봤습니다. 너도? 네. 아빠가 보여주셨잖아요. 평범한 일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김정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자리를 딸이 이어받으려 한다니 말이죠. 좋다. 아빠가 가르쳐 줄게. 네, 잘 배울게요. 부녀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김정호는 텀블러를 꺼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윤이 새로 사준 텀블러였죠.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바다를 이제 자신이 지키겠다고요. 검은 15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항. 크레인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컨테이너들이 정렬되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지킨 바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 김정호는 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35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뜻을 이어받았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밤을 준비하고 있었죠. 검은 15분이 있던 그 시간도 이제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김정호와 서윤은 전망대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딸이 이어갈 바다. 그 바다는 앞으로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